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볼 작품은 백석의 시 8원입니다. 먼저 시의 첫 구절부터 보겠습니다. 차디찬 아침인데 이 구절은 아주 짧지만 많은 걸 담고 있습니다. 차디찬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춥다는 뜻을 넘어서 극심하게 추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건 단순한 날씨의 묘사가 아닙니다. 당시 일제강점기의 냉혹한 현실, 그리고 그 안에서 느껴지는 쓸쓸함과 고립감을 상징적으로 담아낸 것이죠. 그래서 이 첫 구절은 이 시 전체 분위기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구절은 이렇습니다. 묘양산행 승합자동차는 텅 하니 비어서. 여기서는 버스, 즉 승합차가 목적지를 향해 가지만 내부는 텅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텅하니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이건 단순히 사람이 없다는 걸 넘어서 공허하고 쓸쓸한 분위기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즉, 이 장면은 단지 버스의 풍경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인물의 외로움과 시대에 고립된 정서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제 중심 인물이 등장합니다. 나이 어린 계집아이 하나가 오른다. 어린 여자아이 단 한 명이 버스에 오릅니다. 하나라는 단어에서 그 아이의 고립감이 더 두드러집니다. 여기서부터 시적 화자는 이 계집아이, 즉 소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쳐갑니다. 다음 구절도 인상 깊습니다. 옛말 속같이 진진초록 새 저고리를 입고. 이 표현은 소녀의 외양을 묘사하면서 그녀의 순수함을 강조합니다. 옛말 속같이라는 구절은 마치 전래동화 속 인물 같은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진진초록이라는 색상 묘사, 그리고 새 저고리라는 표현은 소녀가 정성껏 차려입었음을 보여주죠. 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다음 구절에서 이 이미지가 무너집니다. 손잔등이 박고랑처럼 몹시도 터졌다. 소녀의 손등은 거칠게 갈라져 있습니다. 박고랑처럼은 직유법으로 사용되어 시각적으로 강하게 느껴지게 합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묘사된 깨끗한 새 옷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소녀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우 고된 노동을 해왔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이 대비는 이 시에서 가장 핵심적인 표현 기법 중 하나입니다. 단정한 외양과 거칠게 트인 손, 이 두 이미지가 병치되면서 독자에게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이제 소녀의 목적지가 드러납니다. 계집아이는 자성으로 간다고 하는데 여기서 자성은 실제 지명입니다. 당시 평안북도와 함경남도와 접한 북부 지방이죠. 이 지명이 등장하면서 시의 배경이 한층 구체화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 자성은 예서 350리 묘양산 150리. 여기서도 숫자가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350리, 150리는 단순한 거리 이상입니다. 이 거리는 소녀가 가야 할 여정의 험난함과 외로움을 실감나게 전달합니다. 예서는 여기서의 방언입니다. 이런 지역 방언 사용은 시의 현실감과 지역적 특색을 높여주는 요소입니다. 그 다음 소녀의 목적이 드러납니다. 묘양산 어딤에서 삼촌이 산다고 한다. 어딤에서라는 표현은 어디쯤이라는 뜻입니다. 즉,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 소녀는 막연한 희망을 품고 삼촌을 찾아가는 것이죠. 이 장면은 희망과 불확실함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삼촌이라는 존재는 그녀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일지도 모르지만 그 위치조차 정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그 희망마저 불투명합니다. 이제 장면은 다시 버스 안으로 돌아옵니다. 새하얗게 얼은 자동차 유리창 밖에. 유리창이 얼어있는 모습은 단순한 풍경이 아닙니다. 성에가 낀 유리창은 내부와 외부를 가로막는 벽입니다. 즉, 소녀가 처한 현실과 세상과의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이 구절. 내 지인 주제 소장 같은 어른과 어린아이 둘이 내 힘을 낸다. 내 지인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본토 사람을 뜻합니다. 주재소장은 경찰서장쯤 되는 위치의 사람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소녀가 일본인 가정에서 일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 힘을 낸다는 배웅하는 손짓을 의미하는 평안도 방언입니다. 소녀는 일본인 가족으로부터 이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감정이 고조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집아이는 운다. 느끼며 운다. 운다는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 반복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슬픔이 반복되고 깊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느끼며 운다는 구절은 이 울음이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깊은 정서의 표출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화자가 드러납니다. 텅 비인 차 안 한 구석에서 어느 한 사람도 눈을 씻는다. 여기서 어느 한 사람은 바로 시적 화자입니다.
눈을 씻는다는 표현은 눈물을 흘린다는 의미의 완곡한 표현입니다. 화자는 소녀의 처지를 보며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즉, 이 시는 단순한 관찰이 아닌 화자의 깊은 연민이 담긴 시선으로 소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녀의 과거가 간략하게 제시됩니다. 계집아이는 몇 해고 내지인 주제 소장 집에서 밥을 짓고 걸레를 치고 아이부개를 하면서 몇 해고는 몇 년 동안이라는 의미입니다. 소녀는 어린 나이에 집안일과 아이 돌보는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아이보게라는 단어는 지역 방언으로 아이를 돌본다는 뜻이죠. 즉, 이 시는 단순한 여행길 이야기가 아니라 어린 소녀의 비극적인 삶을 그린 작품입니다. 마지막 구절에서 시는 화자의 추측으로 끝납니다. 이렇게 추운 아침에도 손이 꽁꽁 얼어서 찬물에 걸레를 쳤을 것이다. 꽁꽁이라는 표현은 아주 심하게 얼어붙은 상태를 나타냅니다. 화자는 소녀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을 것이라 상상하며 시를 마무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이 작품 8원이 시험에 어떻게 출제되는지, 어떤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지 핵심만 뽑아서 정리해 드릴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내신이든 수능이든 이 작품을 다룬다면 반드시 출제될 수밖에 없는 포인트들이니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꼭 나옵니다. 첫 번째, 시대적 배경과 주제입니다.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죠. 이 시는 언제? 네, 바로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시 속에 등장하는 내지인 주제소장이라는 표현, 이게 바로 결정적인 단서죠. 일본 본토 사람인 주제소장의 등장은 당시 식민지 현실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제목인 8원은 실제 평안북도 지명이라는 점도 기억하세요. 묘향산 근처 지역입니다. 백석의 다른 시들과 연관지어 서행시초라는 연작시 중 하나라는 것까지 알아두면 금상첨화겠죠. 그래서 주제가 뭐냐? 바로 일제강점기라는 비극적 현실 속에서 어린 소녀가 겪는 고된 삶의 모습과 슬픔입니다. 개인의 아픔을 통해 시대 전체의 비극성을 보여주는 거죠. 이 주제의식은 반드시 서술형으로도 쓸 수 있게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 화자의 시선과 태도입니다. 이것도 시험 1순위 출제 요소입니다. 화자는 어디에 있죠? 네, 소녀와 같은 버스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녀를 관찰하고 그 모습을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이기만 한가요? 아니죠. 마지막 부분 어느 한 사람도 눈을 씻는다 해서 어느 한 사람이 바로 화자 자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화자는 소녀의 안타까운 처지에 깊이 공감하고 연민의 정서를 느끼고 있습니다. 눈을 씻는다는 눈물을 흘린다는 완곡한 표현이라는 것 다들 아시죠? 또한 소녀의 과거 힘든 삶을 상상하며 안타까워합니다. 정리하면 겉으로는 담담한 어조로 서술하지만 그 속에는 소녀에 대한 깊은 연민과 슬픔이 담겨 있다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묻는 문제는 항상 중요합니다. 세 번째, 표현 기법. 문학 시험에서 표현법 빼놓을 수 없죠. 가장 대표적인 것, 손짠등이 박고랑처럼 몹시도 터졌답니다. 무슨 법? 그렇죠. 지규법입니다. 소녀의 거친 손을 아주 시각적이고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계집아이는 운다. 느낌이 온다. 뭐가 반복됐죠? 운다가 반복됐습니다. 왜? 소녀의 슬픔을 강조하고 그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복법 나왔습니다. 깨끗한 새 저고리와 박고랑처럼 터진 손, 또 일본인 가족과 조선인 소녀, 이런 식으로 서로 반대되는 이미지를 나란히 놓아 의미를 강조하는 것, 바로 대비, 대조입니다. 냉혹한 현실과 소녀의 처지를 부각하는 효과가 있죠. 이에서, 어딤에서, 네임을 낸다, 아이보게 같은 방언 사투리 사용도 특징입니다. 이건 현실감과 향토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차디찬, 새하얗게, 꽁꽁 등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 특히 시각, 촉각을 활용해서 시적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점도 놓치지 마세요. 네 번째, 시의 짜임, 즉 시상 전개 방식입니다. 이 시는 이야기가 있는 서사적 구조를 가집니다. 시간 순서대로 쭉 가는 게 아니라 현재 버스 안 상황에서 소녀의 이별 장면, 그리고 과거 회상으로 이어지죠. 현재에서 과거로 회상 구조를 보입니다. 350리, 150리 같은 구체적인 숫자나 지명을 제시해서 사실감을 높이고 소녀가 가야 할 길의 막막함과 거리감을 효과적으로 나타냅니다. 마지막 부분은 화자의 추측으로 마무리된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했을 것이다와 같은 추측성 어미를 사용해서 소녀의 고된 삶을 상상하며 시를 마무리하죠. 마지막 5번째, 중요시효의 상징적 의미입니다. 이것도 서술형 대비로 꼭 정리해야 합니다. 소녀가 가야 할 멀고 불확실한 삼촌집까지의 여정은 단순히 길을 간다는 의미를 넘어 당시 우리 민족 전체가 처한 암담하고 불안한 미래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하얗게 얼어붙은 유리창은 단순히 추운 날씨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소녀와 외부 세계 사이의 단절, 그리고 시대의 차가운 현실을 상징합니다. 박고랑처럼 터진 손은 어린 나이에 겪어야 했던 고된 노동의 흔적이자 힘겨운 삶 그 자체를 보여주는 상징물이죠. 내지인 주재소장과 어린 소녀의 관계는 식민지배와 피지배 관계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 설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봤습니다. 시대적 배경과 주제, 화자의 시선과 태도, 주요 표현 기법, 시상 전개 방식, 그리고 상징적 의미, 이 5가지는 백석의 8원을 공부할 때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시험에는 이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니 오늘 제가 강조한 내용들 반드시 복습하시고 자기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백석의 8원, 단순히 슬픈 이야기를 넘어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를 증언하는 중요한 작품입니다. 시험을 위해서도 또 우리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꼭 깊이 있게 공부해 두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